사교육업체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문제를 거래한 혐의인데 검찰은 이들이 전현직 교사들로부터 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받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지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널뛰기 난이도와 불수능 참사, 이 혼란의 대가는 오롯이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불수능 사태를 틈타 학원가에서는 수능 영어를 초등학교 때 끝내야 된다면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공포 마케팅, 불안 마케팅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과목 선택이나 진로 선택을 위해서 학원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국회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사교육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사교육 더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공교육과 입시제도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결과는 입시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학교는 이 교육의 본래 역할과 입시 현실 사이에서 여러 과제를 안고 있죠. 또 수능은 입시의 중심에 있지만 킬러 문항 논쟁, 수능 문항 거래 사건, 난이도 논쟁 등등 이 제도적 한계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교 학점제와 AI 확산이라는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공교육과 입시제도는 동시에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공교육의 현주소와 정상화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보면서 현행 수능 중심의 입시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공교육과 입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의 구본창 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혁신연구소 이혜정 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현재 우리 공교육과 입시제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좀 광범위한 주제를 토론할 텐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강 전 의원부터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현재 교육 상황, 공교육과 입시제도에 대해서. 입시제도의 상황. 지금의 입시제도는 사실은 학교를 교육에 가능한 공간이 아니고 입시를 준비하고 관리해 주는 곳으로 변형시켜서 비정상적인 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아이들이 너무 그러니까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죠. 양 교수님께서는? 지금 보면은 입시가 됐든 수능과 관련된 문항 거래가 됐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딱 한 단어로 교사는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현장에 있어서 제대로 된 교사는 일단 없고 어떤 의미에서 놓고 보면은 문항 거래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학원하고 뭔가를 짜고서 담합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과감하게 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이건 교사라고 볼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교사는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본창 소장도? 과도한 경쟁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가 굉장히 과도한 경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의대를 준비한다라고 초등의대반 같은 사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영어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레벨 테스트를 치르기 위해 영유아가 4세 고시, 7세 고시를 치른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 구조를 어떻게 완화 혹은 해소해 가느냐의 길목에 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혜정 소장.
네, 저는 그 과도한 경쟁에서 이긴 승자들조차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제대로 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교육과 지금 현재 입시 제도는 시효가 이미 다 했다. 마차에서 자동차로 시대가 전환되는 그런 시기에는 조금 더 나은 마차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그 전력 질주하는 그 공부는 사실 조금 더 나은 마차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시효가 다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입시에 맞추어진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네 분이 이제 그런 지적들을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공교육에서 제대로 못 메꾸니까 사교육 의존도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우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지금 벌써 몇 년째 하고 계신데 네네. 사교육 의존도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 핵심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대학 입시를 정점으로 이 경쟁이 과도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일찍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인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또 지금 2017학년도 수능부터 불수능 기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만으로 수능을 충분히 대비할 수가 없다라는 인식, 또 수능이 이렇게 과도하게 어렵다 보니까 고등학교 내신 시험, 중학교 내신 시험도 한꺼번에 난도가 올라가면서 학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사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되면서 사교육이 열풍이 꺼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학원 강사들이 현장 그 교사들한테 문제 출제 경험 있는 교사한테 돈 주고 문제까지 받아서 쪽집게 강의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은 그 교사하고 학원에 있는 강사, 저는 강사라고 안 부르고 학원업자라고 부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 교육이나 뭐 수업이나 뭐 강의나 이것들은 그 차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 교사들한테 돈을 적게는 몇 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6억, 7억까지 이렇게 돈을 주고서 문안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본인들이 그 문제를 맞추게 되면 1년에 본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300억에서 500억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들의 목적은 돈이 목적인 거고 거기에 교사들이 결탁을 해서 넘어간 그런 꼴이 되는 거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교사들한테 제재가 너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서 제가 보기엔 이번에 문제가 된 교사들은 파면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교육부나 정부 정책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꾸 교육 정책이나 정부 정책 관련돼 있는 걸 오락가락 뭐 왔다 갔다 막 바꾸다 보니까 학부모도 헷갈리고 아이들도 헷갈리고 학교에 있는 심지어 교사도 헷갈립니다. 그럼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은 어디를 가냐? 학원에 가거든요. 학원은 꾸준하게 본인들의 수업에 해당되는 걸 또 수능 관련돼 있는 걸 준비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은 총체적인 난국의 이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 이제는 그 고리를 끊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대입이 갖는 규정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너무 크죠. 왜냐면 너무 크죠. 학벌 자체가 나머지 자기 100세까지 인생을 결정짓는 아직도 이게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고 따라서 그 학벌을 획득하는 입시에 온 사회가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입시 제도가 거꾸로 학교 교육을 또 공교육을 규정하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무슨 이 입시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것인가 이게 공교육을 왜곡시키는 결과인 것이지 원인인 것이지 여기에 학교 공교육에서 문제를 찾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사교육업자와의 결탁 뭐 이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건 명백하게 이제 직업윤리상의 책임이 철저하게 추궁돼야 될 문제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입시 구조의 규정력이라고 하는 게 더 근본적인 배경에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 개인의 일탈은 뭐 당연히 이제 처벌받아야 될 문제이지만 그거보다 그렇게 이게 계속 한 번이 아니고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교육이 학계에서는 섀도우 에듀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림자 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림자는 본체가 있잖아요. 사교육이 죽어라고 이렇게 객관식 문제풀이를 하는 건 그렇게 하면 공교육에서의 내신과 수능에 도움이 된다라고들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문제까지 거래를 하면서 하는 거는 하이 리스크지만 하이 리턴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말고 이렇게 논서술로 하고 있는 유럽 이런 곳에서는 문제 유출, 거래 이런 사건이 별로 일어난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 문제를 유출을 미리 받아봤자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현재 입시 자체 이런 어떤 평가 패러다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그런 일탈을 또 부추기는 것은 그런 측면은 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결국 지금 네 분 다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근본 원인은 입시 경쟁 때문이고 입시 제도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건데 그런데 입시 제도를 손대면 손댈수록 사교육 의존도는 더 높아져요. 이런 딜레마가 있잖아요. 양 교수님 아까 네. 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네. 선생님도 학생도 헷갈리고 그런데 거기에 제일 발빠르게 적응하는 건 학원이고 뭐 이거 그러니까 입시 제도를 아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은 입시 관련돼 있는 제도에 해당되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손을 대거나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그 개혁의 기획장만 나와도 사교육은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에서는 입시 관련된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다라고 하면 그게 피부로 느껴지려면 3년, 4년 후나 돼야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학원에서는 현재 있는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미리 준비를 해야 살아남기 때문에 발표를 하자마자 대응을 하는 그런 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입시 관련돼 있는 개혁은 오늘도 저희가 논의를 하겠지만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 바꾼다라고 하는 단어,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 가지 부분의 사교육의 폭발 요인이 여기에도 지금 오늘 논의를 한 이 안건에도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봐서는 가장 좋은 거는 입시에 대한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데 결국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적어도 3년, 많이 보면은 6년 이상 입시 관련된 제도는 지속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학원에서 뭐라고 해도 휘둘리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 현행 입시제도는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4년 정도 대학 입시제도가 근본적인 틀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에서 발빠르게 대응해서 마케팅을 하고 뭐 입시 컨설팅을 하고 또 입시 설명회 같은 거를 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대학 입시 전형 자료들이 공교육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발빠른 사교육 컨텐츠를 소비를 했지만 왜곡된 정보를 받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입시를 트라이할 시점에서 필요 없는 정보를 받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공교육 내에서 입시와 관련된 진실과 오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어떤 창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공교육 선생님들 충분히 뭐 대교육 상담 교사라든지 진로진학 교사단이라든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정부가 좀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해서 사교육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도 사교육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개선과 발맞춰서 정부가 충분히 호응해서 움직인다라면 좀 사교육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입시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건드리면 그게 또 사교육 유발 요인이다. 폭발시킨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수능이 도입된 지 지금 30년쯤 됐거든요. 근데 애초에 취지하고 완전히 그 취지를 몰각한 상태로 그 과정의 개선들은 다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점에서 수능의 취지가 이게 왜곡되고 있네라고 우리 사회가 판단했을 때 저는 그때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반창고를 붙이고 여기저기 말도 안 되는 반창고를 붙이고 그게 마치 진단에 따른 해법인 것처럼 끌고 오면서 오히려 병을 더 키운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순간 한 번은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제도 전를 다시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합의를 하고 약간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수술을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예측 가능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알려주면 사실 10년, 15년 플랜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객관식 선다형 이런 문제가 사실 수능 이전에 학력고사 이전에 예비고사도 다 그 패러다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AI 시대에 이건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사실 이미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건드리면은 사교육이 폭발할 것 이런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긴 호흡으로 10년, 15년 뭐 이렇게 로드맵을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예측 가능하게 하면 그러면 저는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필수적이죠. 네네네. 자, 근본적인 이 수능 위주의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 조금 이따가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 일단은 공교육이 대학 입시를 위한 어떤 준비 기관처럼 전락되어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라는 취지에서 새롭게 도입된 게 고교 학점제입니다. 다양한 과목을 개인의 적성에 맞춰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공교육의 위상이 대학 입시 준비기관이 아닌 변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잘 지금 정착되고 있나요? 아니 정착이 못 되고 있어서 지금 교육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사실 작년 1년 동안 정말 심각한 상태에서 겪었죠. 그래서 교육부와 국교육가 최근에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대책을 내놨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임시 방편적인 응급처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아니고 약간의 혼란을 좀 잠재우는 수준에서 멈춰 있는 거죠. 고교학점제 정책 취지가 국민들에게 공개가 될 때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80% 중반의 국민들이 취지와 목적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진되는 과정에서 고교학점제의 선결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을 고교학점제와 호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리고 교과목의 선택권에 유불리가 생기지 않도록 고등학교 교과목을 절대평가로 성취평가제로 전환한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취지이기 때문에 기존의 특목고와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한다. 이런 선결 조건들이 있었는데 사실 고교학점제 시행 전까지 이 선결 조건들이 모두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 진행되면서 삐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결 조건 중에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바로 개선하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은 또 별도의 보완을 마련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장에서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는 뭡니까? 고교학점제 때문에. 제가 고교학점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 들고 나왔을 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줬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거는 학생이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교사들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다들 대학을 이제 나오시게 되면 대학에서 강의를 선택을 하게 되면 특정 과목에 인기 있는 강좌에 모이게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폐강이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고교학점제가 그 취지인데 과연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본인의 강의가 일종의 보면 수업이 폐강이 되는 거나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할 거냐? 저는 절대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나라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결국에 가서는 실제 시행할 시점인 4년 후, 5년 후에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반발을 할 거다.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들이 결국 자신의 수업이 없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구조가 우리나라는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교학점제가 학교에서 안착을 하게 되려면 교사 수를 현재보다 2배 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있어서의 강좌나 이런 것들도 확실히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교사 수를 늘어날 수 있는 구조는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제도는 성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봐서는 원래 고교학점제라는 태생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식에 있는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거에 겉모습만, 겉껍데기만 받아들이는 일부 학자나 일부 그 교사들에 의한 주장한
부분이 상당히 강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결국 이번처럼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고교학점제를 아예 그냥 다시 폐지해버려야 됩니까? 어때요? 고교학점제의 원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일종에 보면은 교과교실제 형태로 해서 영어 교실, 수학 교실 이런 형태로 학생들이 이동 수업을 할 수 있는 거를 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맞는 거는 교과교실제 같은 형태로 해서 교사 중심의 특정 과목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고교학점제라고 해서 모든 과목을 열어주거나 관련된 과목을 학생들이 다 선택하도록 허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장담하는데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 네. 일단은 고교학점제에 적용되는 국가교육과정이 2022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 전이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었는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서 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공통과목 정도 수준을 다 배우고 2학년 한 2학기 정도에서는 뭐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편제를 적용을 해왔고요. 실제로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더라도 공통과목과 계열이 직렬이 굉장히 가까운 일반 선택 과목은 학생들이 대체로 공통적으로 듣게 되어 있고 또 진로 선택이라든지 융합 선택 과목 정도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 고등학교 정도의 한 7과목에서 9과목 정도를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양 형태의 바운더리의 교과목은 상당한 포지션이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비중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 그 좁은 범위의 선택 과목에 대한 선택도 학교의 그 교육과정 편제표에 의해서 선택 폭이 굉장히 좁았던 것을 이거를 좀 이렇게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열어주자는 취지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문재인 정부에서 연구학교, 중점학교, 선도학교 정책을 펼쳐서 상당히 인프라 구축이 예산도 투자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왔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뭐 예산의 삭감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에 신경을 안 써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폭탄이 터진 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놓고 그동안 준비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인프라 구축에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3년간의 어떤 공백기를 맞았다가 전면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현재의 상황들이 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충분히 좀 보완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3년간의 공백이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교육과정이 온전하게 취지가 살려면 입시제도 그것을 쭉 평가하는 게 입시제도잖아요. 입시제도와 교육과정이 조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입시제도는 선택제를 하면서 학점 선택제를 하면서 상대평가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절대평가의 형식은 남겨놨는데 상대평가를 병기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상대평가를 병기하면 절대평가는 그냥 그 장식에 불과하게 되잖아요. 변별력이 중요해지니까. 그리고 수능은 또 그대로 9등급 상대평가 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한 우리 구본정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도 문제지만 고교학점제가 지금 이렇게 혼란이 되냐. 조응하지 못하는 입시제도와 교육과정상의 충돌. 이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칩시다. 만약에 절대평가도 되고 뭐 초기의 혼란이 다 좀 정착이 돼서 안정적으로 가면 그러면 좋은 거냐? 저는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이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는 다과목 피상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이런 걸 보면 소과목 심화 교육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국어 같은 경우를 보면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뭐 주제 탐구 독서, 뭐 의사소통, 독서 토론과 글쓰기 뭐 해가지고 굉장히 국어와 관련된 과목이 많은데 매 학기 개설이 되니까 매 학기 뭐 거기서 있는 수행평가나 시험을 보고 한 단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새로운 과목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가고 새로운 과목 그러니까 매 학기 동네 언덕을 조금 오르다가 말고 좀 오르다가 말고 그래요. 근데 AP는 예를 들어서 2학기에 걸쳐서 하나의 결과물을 내고 IB는 4학기에 걸쳐서 보고서 하나 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애들은
4학기에 걸쳐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올라갈 수 있는 더 높은 산을 한번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애들의 사고 깊이가 한번 깊이 배웠다가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되는데 우리는 얕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꾼다고 한들 학생들에게 AI 시대에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 구조 자체에 이게 경쟁력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좀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제도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 있는 제도가 모든 부분에 대안이 되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게 국제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IB 프로그램을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얘기 안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고교 학점제와 똑같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잘 정착이 되려면 학교 안에서 학생이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선생님이 그 과목을 선택하는 거를 카운슬링하거나 일종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외국에 있는 영국이 됐든 미국에 있든 이런 데는 일종의 보면은 카운슬러라고 하는 과목 선택을 하는 지도해주는 전담 교사입니다. 그 교사가 적게는 10명, 많게는 뭐 30여 명까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담임교사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목에 해당되는 거를 누군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걸 지도해 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A 선생님이 본인이 담임 선생님인데 국어 과목 선생님이세요. 그럼 본인이 가르치는 과목을 선택하지 말고 다른 과목에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는 국어 과목을 선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 국내에 있는 고등학교의 국어 선생님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과목 선택에 대한 전담 교사라고 하는 게 있게 된 겁니다. 근데 IB 관련된 과정이건 미국의 AP 관련된 제도이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고교 학점제도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학교 현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가 공립학교에 도입이 돼서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운영이 돼서 졸업을 하고 대입 실적도 잘 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게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 데이터는 틀린 데이터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IB 제도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일부의 초등학교, 일부의 중학교에서는 그 수요나 현장에서 적용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관련돼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선택을 하거나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현실에서도 대구가 됐든 경기가 됐든 일부 하려고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하는 건 아주 일부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졸업생이 나와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 학생들의 만족도나 교사들의 만족도 또 특히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요가 높아서 지금 IB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까지를 전부 포함하면 거의 700개 교육까지 확산이 되고 있고 12개 시도교육청이 이거를 확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거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고교 학점제 중에서 한 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정도 하시고 아까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도 잠깐 자료화면에 등장을 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정리하듯이 공교육이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기관이 아닌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도입된 게 고교 학점제인데 고교 학점제에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를 역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더라. 이런 모순은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역시 좀 그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제 학교 내에서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배우고 2학년이 되면 일반 선택, 그다음에 뭐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을 선택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대학에 진학할 때 전공과의 어떤 연계성을 가질지 사실 아까 뭐 양정훈 교수님이 이 해당 전문 인력들의 일이 부재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전문 상담 인력 교사를 한 3,000명 정도 양성해서 학교당 1명 이상씩 배치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고교학점제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계획은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양성이 진행되던 단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완전 부재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런 그 공교육 내에 전문 인력들이 현재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진로 진학과 관련된 입시와 관련된 또 이런 교과목 선택에 대한 전문 인력들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들에서 또 뭐 사립일반고라든지
뭐 자사고 특목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에서 사교육 강사들을 불러서 컨설팅을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고교학점제 설명회가 아니고 그냥 입시 설명회예요. 들어보면. 그래서 실제로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실제 과목 선택이라든지 어떻게 선택을 했을 때 진로 진학이 유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교육 내에 인프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학교 내에 학점제와 관련된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설명회 부분들은 준비된 공교육 충분한 인력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침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 사교육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들은 좀 반드시 좀 고쳐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에 해당되는 거는 이미 그 예견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개설하는 과목이 통상적으로 이제 50개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50개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고교학점제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과목에 해당되는 거는 많이 잡으면은 150개에서 많게는 170개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은 이렇게 과목이 선택 과목이 늘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설하고 학생이 듣게 되면 듣게 되는 거고 인원수가 적으면 폐강을 하면 되니까.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이라고 하는 거는 꼭 들어야 될 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이 학생들이 같이 옮겨 다니는 이런 패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수업에 해당되는 거를 서로 겹치지 않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학교에서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놓고 뭐 미리 한 1년 전에 한번 도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거나 그 위에 해보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과목이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면 담당을 맡고 있는 교무부가 됐든 연구부가 됐든 담당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런 혼란들이 자연스럽게 학교가 준비된 상태가 아닌데도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 이런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그 터진 문제를 보완하면 가능하다. 이게 보시는 거고. 좀 부연 드리자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학점제가 도입된 3월에 수강 신청과 관련된 어떤 이런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행정적으로 엑셀로 어떤 포맷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체계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는데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주변 학교에 더 도입을 도와주고 또 수강 신청을 설계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연수가 옆으로 확산되고 이러면서 지금은 상당히 학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방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프로그램 시스템적으로 갖추지 못한다라는 것은 좀 오해가 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말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듣는 말이 아니 그렇게 잘 준비돼 있으면 왜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고교학점제가 준비돼 있지 않고 그게 지금 적용하면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걸 하는 이유... 왜 대표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발표한 거를 보고서 제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학교라고 하는 거나 교사의 역할이 뭡니까?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부분이 핵심인데 지금 고교학점제에 있어서 선택 과목이 있는 거는 출석률만 일정 부분 하면 인정을 하게 되고 학업 성취와 관련된 일정에 보면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됐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가르치는 부분에 맞춰야지 그게 이수가 된다. 이게 원래 조건이었는데 빠졌죠. 출석률만 하는 거를 강조했습니다. 이 얘기는 가만히 앉아서 수업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있기만 해도 그 과목을 이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사가 과연 그 수업에서 책임질 수 있는 얘기인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발표했다라고 하는 걸 듣고서 제가 보기 이거는 국가망조위원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기본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제대로 가르치는 거고 그 가르친 거에 해당되는 거 학생들이 제대로 배웠는지 제대로 배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걸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것 좀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제 그 최근에 잠깐만요. 바로 최근에 발표된 엊그제 발표된 그 개편안을 지금 지적해 주신 건데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고교학점제로 다양한 과목이 개설됐는데 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하나하나 평가하기 참 어렵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아예 이번에는 그냥 출석만 하면 인정하는 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개편안이 나왔고 그걸 비판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시면. 아니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선생님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까 이 진로 선생님들 교사가 배치된 지 15년, 20년이 사실 넘어요. 중학교부터. 그래서 이걸 조금 보강하고 그다음에 요 선택 과목의 시스템을 만들면 저는 우리나라 교사들의 이 그 수준을 보면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받쳐주면 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그 교육부에서 발표한 그 학업 성취도 그거 빠진 거. 네네 이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교육학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에서 최소 성취 기준을 지켜야지 40% 이상 이게 지켜야지 이제 이수를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였잖아요.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게 누적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교육 체계가 솔직히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초등, 중등 단계에서 그 기본적인 최소 성취 수준을 이게 해결하는 과정들이 쭉 체계화되고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에 지금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고등학생들한테 이게 입시와 연동돼서 적용이 되는 이런 문제로 사실은 간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이게 부실하게 지금 입시 규정력 때문에 4세, 7세 고시까지 있어서 초중, 중등 교육까지 상당히 많이 왜곡돼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경과해 왔고 지금 고등학생들이 그 초중고의 단계를 걷고 지금 고등학생이 돼서 고교학점제 적용을 받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기초 단계에서부터 최소 성취 기준을 공교육이 책임지는 책임교육 분명히 해야 되고 이 과정의 단계를 밟아서 고등학교의 최소 성취 수준까지 학업 성취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평가제로 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나는 양정원 선생님이 너무나 그 교육학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아니 이게 진짜 정말 근데 너무 제가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지금 얘기하시는 거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나라에 보면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제가 처음에 그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학교의 상담이나 그 교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15년 전에 직접 설계를 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인원들이 많이 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그 행안부라든지 정부에서 일정 부분에 한 명 정도로 한 학교에 1명 정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과연 그 고등학교에 1명 또는 2명 정도뿐이 안 되는 진로진학 상담 교사가 학교 안에서 500명, 많게는 1000명 이상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에 해당되는 100여 개가 넘는 과목에 해당되는 걸 선택을 할 때 지원을 해주거나 컨설팅을 해주거나 관련된 있는 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닙니다. 두 번째 해당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교사의 책임이 뭡니까? 교사의 책임은 수업 시간에 학생이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제시하고 있는 거는 그냥 출석 시간에 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대학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학생이 제대로 배웠는지 배우고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있는 부분에 대한 걸 학부모는 확인해 주길 원하지 그런 걸 이번에 폐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냐? 결국 학원에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걸 확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제대로 학교에서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혜정 소장. 근데 그게 포인트가요. 요번에 뭔가 그런 어떤 책임 교육을 하는 거를 뺀 게 아니고요. 그렇죠. 원래 없었어요. 원래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가 그냥 엎드려 자기만 해도 학업 성취도가 평가가 없다. 네, 그래서 그냥 3년 내내 자다 나와도 졸업장을 주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것을 고교학점제로 하면서 좀 책임 교육을 해보자라고 그러니까요. 한 거거든요. 새로 도입됐다가 그렇죠. 그런데 다시 빠진 거죠.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어느 학기에 딱 내 수업을 듣는데 그 이전의 학습 결손들, 중학교에서의 학습 결손들, 초등학교에서 학습 결손들이 누적된 거를 고등학교에 내 수업 듣는 한 학기 만에 그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강 의원이 때문에. 지적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책임 교육을 고등학교 그 고교 학점제 그 과목에서만 할 게 아니라 초중고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좀 큰 계획을 세워서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지금 이게 뭔가 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외국 사람들이 보면 왜 한국에서는 엎드려 자는데 왜 교사가 안 깨우냐 그런 거 지적하잖아요. 근데 이게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교권의 맞아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근본적으로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표피적인 문제만 볼 거는 아닌 것 이 같습니다. 부분은 제가
그 지금 소장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외국에 있는 IB 제도라든지 미국에 있는 AP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주장을 하려면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이 학업 성취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거나 상당 부분에 대한 학생의 학력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초등학교에서 일정 부분에 해당되는 걸 학생이 배우고 중학교에서 배우고 고등학교에서 배워서 졸업을 하자라는 책임 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반발이 있어서 없앴고 실질적으로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는지 중학교를 졸업을 하든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지 알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고교학점제를 시행을 하면서 학생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고등학교에 왔기 때문에 교사학을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세 분이 모두가 다 앞으로 전수조사하는 거를 필요로 하고 학생의 학력을 초등학교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한다면 제가 그걸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뭐 방법이 전수조사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강 의원님이나 이 소장께서 지적하신 것도 초, 중, 중등 학교 때부터 학업 성취도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는 둘 분 다 동시에 같이 강조하신 대목이니까 사실상은 비슷한 입장이신 것 같고. 아니, 정확하게 그 여쭤보시면 내용이 다를 겁니다. 그 성취평가는 상대평가적인 방식이 아니고 절대평가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지 지금 양정호 교수님이 얘기한 또 그런 전수조사형 평가하고는 전혀 좀 맥락이 좀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전제했듯이 평가 방식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평가가 초중고등학교에 초중학교 단계에 지금 없다. 그 부분은 다들 공통으로 지적하신 거고요. 꼭 소장. 없진 않습니다. 아니 예, 그렇죠. 네. 네. 그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수의 방식이 어떤 방식의 전수냐에 따라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양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일정 수준의 학업 성취 결손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결손 없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국가 자격 시험에서도 패스페일을 결정할 때 70점, 60점 정도를 패스페일로 결정하는데 학업 성취율 40%에 도달하는 학생을 이수 기준으로 둔다라는 것은 그것도 조금 이렇게 낮은 한계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국가 책임 교육을 정말 좀 강화한다라는 차원이 되려면 그 교과와 관련해서 이수 기준을 일정 수준의 학업 성취에 도달할 때 출석률과 결합해서 이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혜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출석률만 확보되면 졸업시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좀 사회적 알레르기가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결정이 나왔다라고 치더라도 좀 그 일부 과목에만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적용하는 부분으로 결정된 부분을 저도 다소 아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교 학점제가 뭐 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건 네 분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계신데 지금 그래도 보완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보완한다면 이 제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쪽과 아예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보다 더 근본적인 건 아까 강 의원 말씀하신 고교 학점제라는 새로운 시스템과 현행 입시제도가 과연 맞느냐. 지금 수능이라고 하는 건 딱 몇 가지 과목 상대평가로 하고 있는 건데 그것과 지금 고교 학점제랑 맞느냐. 차제에 대학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전반부부터 많이 나왔던 이야기.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좀 펴보죠.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저는 뭐 일각에서는 수능을 아예 없애자는 얘기까지 막 나오는데. 수능까지 일단은 내신부터 바꿔야 돼요. 내신이 지금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 받고 그 평가를 한 게 내신인데 이 내신이 지금 절대평가와 무늬만 절대평가 사실상 결과적으로 절대평가 상대평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상대평가가 실질적으로 입시에서는 이 작동이 되는 근거 자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과목을 선택할 때도 내가 상대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내적 동기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이런 거에 의해서 과목 선택하기를 구조적으로 일단 막고 있다. 그래서 내신 절대평가가 저는 먼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대평가에 대한 미련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양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인 학부모님한테 여쭤보면 그 절대평가로 하는 내 아이가 절대평가로 해서 대학을 가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 현재처럼 5등급이 됐든 9등급을 해가지고 대학 가는 게 필요한지 물어보면 오히려 등급화를 하는 5등급, 9등급이 더 공정하다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학부모님들은 이미 학력고사 세대이거나 수능의 초기의 세대이기 때문에 점수 관련된 방식이 가장 공정하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게 됩니다. 자, 결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능이 됐든 대입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학부모님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숫자, 점수 관련돼 있는 것이 나름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만한 부분을 내 아이들이 성취할 수 있겠구나.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논의해서 분명히 염두를 해둬야 되고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포함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일부를 바꿀 것인지 어떻게 새로운 부분을 도입을 해서 이런 학부모님들의 생각들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구 소장님. 네, 그 2028 대입제도안이 발표되는 2023년에 저희 단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이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좀 설문을 의뢰를 해서 그 조사 결과를 받아본 결과로는 내신 수능 다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은 높았습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55.4%가 찬성하고 35.1%가 반대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고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56.2%가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하고 32.3%가 절대평가 전환에 반대하는 것으로 물론 한 30%가량의 반대하는 층이들이 있긴 하지만 좀 과반 이상은 이 과도한 경쟁 구조를 봤을 때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좀 응답하는 결과들이 최근에 나왔었고요. 또 그러면 절대평가로만 전환하면 교육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3% 남짓 1등급이 90점 맞으면 1등급인데 나오면서 그 평가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한 6%에서 10%가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그 난도가 높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들을 보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맞으면서 절대평가로 내신과 수능을 좀 전환하는 이런 방법들이 좀 단기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평가제도 절대평가제지만 고교 교육 학교 교육 과정에 내에서 배운 것이 평가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일 때 선행교육금지법을 지금은 학교 교육 평가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제가 수능에도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문제고 사실은 저는 사교육의 가장 중요한 고리가 이 킬러 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려면은 고교 내신 그 교육과정 내에서 배운 것이 수능에도 나와야 된다. 학교 평가 말고 이런 법안을 제가 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아서 결국 통과가 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절대평가, 상대평가 논의가 정확하게 2017년도 수능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능의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를 할 것이냐, 전 과목을 절대평가할 것이냐, 이러한 이안 가지고 전국의 교육계가 논쟁이 붙었었는데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수능이나 내신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의 워딩을 읽어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다 대비할 수 있을 것처럼 써 있습니다. 근데 그 국가교육과정을 평가한다고 하는 공교육에서의 수능과 내신에서 국가교육과정에서 기르고자 하는 역량을 제대로 측정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괴리가 가장 큰데 절대평가, 상대평가 굉장히 저는 절대평가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설령 절대평가가 된다고 한들 학생들이 책상 위에서 푸는 시험 문제의 종류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러면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주지 못하는 건 어차피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랑 역사가 이미 절대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풀어야 할 문제집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길러지는 능력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대가 길러주는 역량을,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주지 못하면 그 교육은 근본적으로
좀 무책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제대로 기르고 있는지,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에서 목표하고 있는 그 역량을 제대로 측정 평가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근본적으로 보면서 절대평가화를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방금 듭니다. 이혜정 수장 지적하신 거 우리 마지막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상대평가 양 교수님 그쪽에서 보면 문제점은 과도한 경쟁이 문제고, 절대평가 쪽으로 보면 변별력 확보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과도한 경쟁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변별력 문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한 마디씩 좀 들어보고 마지막 주제 가보죠. 제가 보기엔 그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되게 쉽게 보면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객관식 오지선다형 네. 6개를 선택을 하는 그 상대평가입니다. 근데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낼 거냐 어렵게 낼 거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에 따라서 수능이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능이라고 하는 건 일정 부분 쉽게 내게 된다면 객관식이거나 일정 부분 상대평가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부담은 확 줄어들 겁니다. 그게 과거에 15년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EBS와 수능이 연계돼서 연계율을 70%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학생들은 상당히 수능을 쉽게 여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방식을 통해서 보면 당시에 사교육이 확 줄었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절대평가나 상대평가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김상권 교육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수능을 절대평가로 시도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일정 부분에 상당히 여론의 압박을 받고서 그걸 취소를 하고 결국에는 단명을 하게 된 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정 부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학부모님들은 수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점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학을 가는 게 공정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일부의 서울시 정근식 교육감을 포함을 해서 일부의 교육감들이나 관련돼 있어서 수능을 폐지하거나 수능 안에 서술형, 논술형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니 고교 학점제에서도 논술형 평가, 서술형 평가가 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수능 관련된 서술형, 논술형이라 하는 거를 얘기하는 순간, 관련돼 있는 거를 본격 도입한다고 하는 순간 학원의 사교육비는 폭증할 겁니다. 학원만 상당히 웃을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본 그 상대평가로 했을 때 과도한 경쟁을 낮추는 방법은 쉬운 수능이면 된다 그 말씀이신데, 네. 쉬운 수능을 하다 보니까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다 똑같은 등급을 받아가지고 변별력이 없다는 건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대학에 들어가는 방식은 수시와 정식 딱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수시라고 하는 거는 학교 생활기록부 안에서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열심히 했는지를 판단해서 하게 되는데, 일정 부분의 이 비율이 과거에 70%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 현재로서는 약 한 60% 정도의 학생들이 대학을 수시로 가게 됩니다. 정시라고 하는 비율은 30에서 많게는 40에서 또는 45% 정도의 비율인데, 결국 그렇게 놓고 보면 수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수능이 쉽게 생각을 한다라고 해도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목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결국 그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입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절대평가 주장하시는 분들은 변별력의 문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누가 말씀 좀 해보시죠. 일단 지금 학령 인구가 과거에 대비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층에 따라 대학별로 절대평가 5등급 수능, 절대평가 5등급 내신으로도 충분히 학생 선발이 가능하다는 대학들도 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물론 문제는 이제 상위권 대학, 상위권 학과가 변별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전형 요소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경우의 수를 좀 늘려나가는 방식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등급 수능과 내신 5등급을 결합하고 그래도 좀 변별력 확보가 안 된다라면 이렇게 면접을 통해서 좀 점수를 좀 보완하는 그런 메커니즘들을 통해서 좀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내신과 수능 절대평가 등급을 조합할 때 뭐 가중치라든지 반영 비율이라든지 대학들이 지금도 일부 대학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보완 방법들을 좀 충분히 좀 찾아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요소를 섞으면은 가능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떤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보다 근본적인 이 시대 맞춤형 교육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어가도록 합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공교육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2025년 12월 27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7,3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5년 12월 31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는데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신년사를 통해 고교 학점제 등 고교 교육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AI시대 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공교육 연관어를 살펴보면 학점제, 수능, 사교육 등을 볼 수 있습니다. 3월 새학기부터 고교 학점제 이수 기준이 완화됩니다. 공통 과목은 지금처럼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반영하지만 선택 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는데요. 교원단체들은 이수 기준의 출석률만 적용하고 선택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극심한 경쟁 체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대학이 신입생을 뽑을 때 가장 많이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꼽았습니다. 이어 인성, 봉사활동, 특기, 적성이 뒤를 이었고요. 고교 내신 성적은 4번째로 꼽혔습니다. 사교육 강사와 학교 교사들 사이에 시험 문항 거래 문제가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가 학원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학원 강사가 불법적인 문항 거래를 했을 경우 학원 운영자나 임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교육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화두가 우리 이혜정 소장 강조하고 계신 AI 시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근본적 혁신, 공교육과 입시제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존 이 수능 학력고사 그 이전의 예비고사 이 패러다임이 다 객관식 선다형 문제풀이였잖아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그 문제의 형식은 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런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생각하는 적절함이고 누군가가 생각하는 옳음이지 내가 생각하는 적절함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그 기회는 원천 차단되는 거거든요. 근데 AI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내 생각, 내 관심사, 내 주제, 내 아젠다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내 생각이라는 나의 논리라는 이런 거를 기를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평가와 교육과 수업이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런 평가로 가면 어떻게 보면 객관식 선다형 정량 평가가 아닌 걸로 가니까 뭐 이제 채점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미 성공하고 있는 여러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걸 화하면 그러면은 수정 보완해가지고 우리도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만 이게 단기간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10년 이상의 어떤 긴 로드맵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하게 해주면 저는 얼마든지 우리 교육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창의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논술 서술형이 기본 방향이다. 네. 그 말씀이시네요. 네. 양 교수님은 거기에 좀 반대시죠?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 과거에 뭐 100년, 200년 동안에 나왔던 여러 논의들을 쭉 살펴보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수천 년 전에도 기본 개념이었고 현재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놓고 봐서는 우리가 2000년 초에 그 닷컴 버블이라는 인터넷 관련돼 있는 일종의 붐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 공학이 엄청 관심을 끌었고 지금도 AI 시대라고 해서 AI 관련된 인공지능이 상당히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I 시대라고 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수학입니다. 수학에서도 행렬입니다.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AI를 아무리 외친들 관련되어 있는 걸 해봐야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연구자들 앞으로 AI 시대를 이끌 주역들은 일정 부분에 대한 능력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뭔가에 대한 버즈워드라고 하는 특정 단어나 용어가 아니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걸 고등학교도 해야 되고 중학교도 해야 되고 초등학교도 해야 됩니다. 그게 학교의 역할이고 그게 교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는 만고의 진리이자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 학부모님들 그런 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두 싶습니다. 분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AI 시대에 맞는 혁신 교육, 혁신 대입 제도. 저는 일단 지금의 수능 중심의 입시는 일단 단순 암기, 또 문제 풀이 예. 기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AI 시대는 저는 뭐 만고에 100년 동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AI는 굉장히 중요한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거다. 뭐냐면 생각의 외주화라고. 그러니까 클릭 한 번 하면 모든 다 정답이 데이터 완벽하게 갖춰져서 지금 나오는 시대잖아요. 이게 이제 일상이 됐을 때 우리 인간이 이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냥 단순히 AI 시대에서 뭐 창의력이나 사고력이 필요하다 이런 걸 넘어서서 저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공교육에서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공교육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잘 성장했는지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 것인가. 근데 지금의 입시 제도는 완전히 선발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를 근본 프레임 자체를 깨야 된다. 이런 말씀. 새롭게 바뀔 프레임의 그게 저는, 아이디어는 아직은 아니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뭐 더 세분화하고 조금 이거를 이제 좀 세련되게 우리가 체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선운수령 평가와 절대 평가로 가는 게 맞다. 구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AI가 교육계에서도 화두긴 한데 AI와 관련된 교육을 보편적으로 실시할 때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AI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자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둘 건지 AI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적인 측면에서 AI 활용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건지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모호하게 결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사실 모두가 AI 개발자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이제는 이제 낙오하는 아이들이 나오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마다의 타고난 진로와 적성들을 좀 발견하는 공교육의 역할, 또 그것을 개발해주는 역할이 공교육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기초학력을 진단한다든지 또 어떤 일정 수준의 학업 성취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접근하기가 용이해진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교육 내에서 좀 잘 결합하고 또 실제적인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좀 진로와 적성이라든지 창의력 부분들을 좀 함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마련돼서 좀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두 가지가 같이 있거든요. 일정 수준의 학업 성취에 도달시켜주고 또 학습과 관련된 피드백을 원하는 측면들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 아이의 진로와 적성이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발견되고 개발되어지는 이 두 축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입시제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입시제도도 사실은 이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수능이냐 학교 생활 기록 분야, 그러니까 수능이냐 내신이냐 이 측면이 가장 강한 부분들인데 수능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실시하는 공인된 시험이다라는 신뢰도가 기본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의 수능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체계하고 부응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과 그러니까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능을 좀 단기적으로 싱크로를 맞추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학교 내신과 관련돼서는 신뢰도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학교별로 좀 편차가 있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은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과목의 내용 체계와 그다음에 성취 수준을 다 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신뢰도가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국가기관이 학교 내신 시험에 대해서 어떤 국민 신뢰도를 고양시켜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는 두 축을 같이 가야 된다고 보십니다. 오늘 토론 시작하면서 공교육과 입시제도 모두 아주 위기에 빠져 있다, 뭐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문제를 인식했습니다만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철학의 차이들이 또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직 국민적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개혁도 아직 시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토론해서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자, 마무리 발언 우리 이혜정 소장님부터 한 30초 정도 짧게 한 말씀씩만. 예. 예. 이렇게 선원 수령으로 가자, 뭐 이렇게 창의력을 평가하자 이런 논의의 근본은 지식 교육을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지식 교육을 당연히 해야죠. 근데 우리는 교과의 지식을 배운 개념을 배워가지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수많은 유형 문제집들을 풀어서 꼬고또고는 킬러 문항을 풀 수 있는 스킬을 배워야지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과의 지식을 배웠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내 관심사와 엮어서 탐구를 하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평가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게 저는 이렇게 남의 지식을 집어넣기만 하는 교육을 넘어서 내 생각을 꺼내는 그런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단 여기서 무늬만 주관식이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해서 서울대 학교 학생들은 리포트를 내거나 논술 시험을 보지 객관식 선다형 시험을 거의 안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교수의 관점을 그대로 카피할수록 학점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무늬만 주관식이고 남의 생각을 카피하는 그런 거가 아닌 내 생각을 꺼내는 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본창 소장. 며칠 전에 저희가 수포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수학을 수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초중고생 중에 70%가량의 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사교육에 참여해서 그 중에 70%가량의 학생은 선행학습을 한답니다. 근데 그 선행학습을 한 친구들 중에 또 30%의 학생들은 사교육에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이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굉장히 이렇게 혼돈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그 평가와 관련해서 사교육이 붙고 또 입시제도와 관련된 부분들 가장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좀 평가가 학교 교육만으로 오롯이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이 상황을 만드는 것이 지금 좀 급선무라고 보여지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양 교수님. 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교육과 입시제도, 신뢰 회복의 길입니다.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교육의 기본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하는 생각과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배웠으면 그걸 가지고서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5년 후가 되면 국내 대학의 거의 한 50% 이상의 대학들은 수능 없어도 자연스럽게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겁니다. 학력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걸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고 그것이 교육 회복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강 의원님. 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최근의 통계 중에 21년부터 24년까지 4년 동안 서울에서 자살을 시도한 학생이 1066%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저는 우리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학부모뿐 아니고 교육 당국, 우리 사회 전체 어른들이 저는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정말 깊이 성찰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임계점에 와서 아우성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정합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기계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아이들의 삶을 되살려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 또 하나는 왜 입시 경쟁률이나 이게 높으냐 하면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양극화하고 사회 안전망이 너무 아직 부실하기 때문에 내 아이를 보호해 주고자 하는 학부모의 열망, 이것을 또 욕망으로 부추기는 사교육업자의 결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봉착한 입시 문제의 원인이다. 이걸 좀 같이 고민합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 공교육 그다음 교육 당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대학에 대한 얘기는 미처 못했는데 저는 대학에게도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이 변화된 세상에 대학이 제일 적응을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대학이 변화된 세상에 맞는 학생을 뽑는 새로운 방법도 대학마다 좀 차별성이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